1395회입니다. 절교살인 여고생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본방을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리 방송 준비하면서 글을 한번 보는데 방송도 보고 안 봤습니다.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하는 건데 2023년 7월 사건이에요. 요즘에 그 알을 제가 안 챙겨봐가지고 무슨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4월 27일 한 달 됐네요. 방송 나온 지는. 절교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유명합니까? 거의 처음으로 모르고 하네. 일단 봅시다. 보면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뭐 제가 지금 당장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자. 2023년 7월 낮 1시 20분 대전이네요. 112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 박양이라는 애가 신고하는데 만약에요 고3인데 만 17이거든요. 생일 안 지났는데 사람 죽이면은 징역 5년 받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죽이면 저 평생 알바도 못하고 살겠죠? 학교 폭력이나 그런 거 당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전화 받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신고자분, 만약에 그런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해드려요. 그럼 제가 이미 죽였어요. 지금 사람 죽였다고요? 이미 죽였는데 지금 자살을 할지 감옥에 가는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또라이야 뭐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일단 또라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신고자분은 어디에요? 그쪽 위치 알려주세요. 출동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경찰 출동하라고 한 적 없고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찾아오지 마세요. 또라이는 확실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을 했어 경찰이. 여고생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합니다. 자, 그때 경찰 수사 관계자, 이 사건 수사 관계자인가봐요. 접수하는 사람이 보통 딱 들어보면 촉이 발휘가 되거든요. 이유도 없이 그 얘기를 할 리가 없거든요. GPS 위치 추적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 죽였다는 여고생을 설득해서 사건 현장까지 동행해 보니까 아이가 안내한 곳은 놀랍게도 피해자의 집 아니었습니다. 죽은 애 집인가봐. 공부방 침대와 책상 사이에 이불에 덮인 채 누워있던 피해자.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119가 7분 뒤 왔어요. 경찰이 심폐소생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환자를 인계받고 상태 확인하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셨고요. 이미 목 관절과 턱 관절에 강직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 사인이 뭘까? 그 당시에는 얼굴에 우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질식으로 판단했고요. 목이 졸린 듯한 목 쪽에 손톱 자국을 봤어요. 경구폐색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단숨에 제압된 듯 특별한 저항은도 없이 목이 졸려 살해된 여고생. 정말 112에 전화 걸었던 신고자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걸까? 의아한 거는 거실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고자의 체구가 그리 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여중생이나 여고생의 그리 크지 않은 체형이었어요. 뭔가 다툼의 현장 같은 느낌은 없었고요. 네, 특별히 크게 물건이 손상됐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대에 진학 꿈꾸고 있는 고3 이여름이야. 실명인가? 112에 이상한 신고 전화를 했던 가해자는 박양이라는 또라이고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니며 한때 단짝으로 알려졌던 동급생, 친구네. 사건 직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양은 피해자가 절교를 선언하는 게 살인의 동기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취재한 기자들조차 단지 절교를 했다는 이유로 여고생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범죄 사건 소개할 때 이제 촉법 사건 얘기하다 보면은 수사하는 입장에서 애들의 심리를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사건이 사실 알고 보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조짐이 좀 보이네. 이분은 기자인데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나누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피해자의 부모님 만나봅니다. 아빠시네. 오후 2시쯤에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아이가 심정지 상태다. 빨리 와야 되겠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112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전화 왔는데 맞냐? 경찰차가 출동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아내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보라고 했죠. 일하다가 받으셨나봐. 출장을 가 있던 아버지 대신 집에 먼저 도착한 건 어머니였는데요.
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양과 눈이 마주친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딸을 살해한 여고생은 1년 전 엄마가 직접 학교에 신고했던 학폭 가해자 새끼야. 여름이가 2학년 반 편성될 때 박양이랑 같은 반 됐다고 언젠가부터 기분 좋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게 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밝고 명랑했던 딸인데 박양이랑 어울리면서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수 줄고 예민해져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아, 좀 끌고 다녔나 보다. 애 못살게 굴면서.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말을 해 표면적으로. 근데 일방적으로 끌고 다니는 거야. 폭력에 길들여놓고. 2학년 여름방학 시작될 무렵 어머니가 발견한 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제는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죽으라고 해서 진짜로 한 말이었으면 죽겠다고 하니까 꼭 죽으라고 응원까지 해줬으면서 왜 붙잡고 왜 네 곁에 있으라고 해. 너 화내는 건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고 무섭다. 아까 맞을 때 차라리 머리에서 피나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제발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을게. 까먹어주면 안 되냐. 박양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일기인데 유서에 가깝죠. 계속 엄마, 저는 여름이가 소설을 쓰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계속 넘기다가 보면은 내가 아끼는 옷 언니 다 입으라고 보고 싶을 거야. 이런 유서 같은 내용도 있어요. 학교에 알렸죠.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박양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와요. 자, 그 내용을 보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더 하시면 이제 선 넘으시는 겁니다. 그쪽이 하시는 게 이런 쌍년을 봤나. 너무 어리석은 짓이고 더 이상 하면 명예훼손죄로 신고할게요. 이게 이 새끼들이 진짜 웃긴 게 지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피해자인 척을 해. 그때부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그 대가를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안 맞아서 그래요. 안 맞아서. 뒤지게 맞아야 돼. 원하시는 게 이여름이 저랑 안 만나는 거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상관없어요. 만나든지 말든지 크크크크. 아, 내 딸이었으면은 진짜 주리를 틀었을 거야. 안 맞아서 그래. 이 어른한테 이거 싹 바가지 없이 그냥 뺨알이 말게.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종결되지 않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까지 열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 처분 결과는 가장 낮은 1호야. 서면 사과, 반성문 쓴 거야. 반성문. 학폭이 8호인가 9호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 퇴학인데 1호면은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불러서 잔소리 좀 하고 반성문 써. 사과 편지 써. 이게 다야. 그때 그랬어. 그렇게 끝났어. 그러니까 그 뒤로 박양 이 새끼가 앙심 품고 더 수위 높여서 못 살게 굴었나 보다. 같은 반이었는데 이제 반도 나눠줬고 부모님은 이제 애 휴대전화 번호 바꾸고 연락 못 오게 예술특기생으로 조퇴시키면서 못 마주치게 최대한 그렇게 만들었는데 환경을. 근데 이 새끼가 집을 찾아와갖고 죽였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때도 말은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요식행위고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끝내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그건 그거고 난 여름이 못 버려. 계속 만나기 위해 시도했고 작년 2023년 3월에 다시 접촉했고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지 인형이라고 생각하네. 인연이. 단짝 친구라는 말은 학폭 가해자인 박양의 주장일 뿐이다. 얘기를 하러 찾아왔다가 다툼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여름이네 가족이 박양의 범행을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경찰이 살인사건 현장인 방 안을 모두 수색했지만 피해자인 여름이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기 휴대전화기를 초기화시킨 박양은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합니다. 증거를 지웠단 얘기지. 무슨 비밀이 있길래 우발적인 살인을 자백하면서도 자기 휴대전화는 초기화시켰던 걸까? 경찰은 다른 증거를 또 내밀었어요. 너 이거 우발적 아니지? 작정했던 거지? 추궁하니까 박양이 휴대전화기의 행방을 털어놓는데 경찰 만나기 직전 도로 한가운데 있는 지하차도에
피해자 휴대전화기를 버렸대. 유심칩이 제거된 채 차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하게 파손됐어. 그리고 집으로 배달된 교도소에서 보내온 박양의 편지. 그러니까 사건은 처리가 됐구나. 얘 빵 갔네. 여름이는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저에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웃긴 새끼네. 저에게 온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거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 마음가짐 자체가 멘탈이 피해자 이여름 얘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애야. 근데 그게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얘가 좀 약하고 힘없고 불쌍해서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장남감이야. 내가 입양한 내장남감이야. 나한테 분양된 애야. 약간 요런 개념이야 이 새끼. 소유욕을 부리는 거야 사람한테. 제가 죽음으로써 가족분들이 덜 힘드시다면 그렇게 하고 싶네요. 조카 이 새끼 안 죽어. 이런 새끼 치고 죽는 새끼 본 적 없어. 정말 염치 없지만 저도 여름이가 보고 싶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애틋함 그런 게 아닌 거죠. 내장난감은 계속 만지작거리고 싶은 거야 그냥 애새끼처럼. 그리워할 자격도 없으면서 보고 싶어 해서 죄송합니다. 교도소에서 얘 안 괴롭히냐? 근데 그런 애들만 모이겠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도 박양의 협박 문자를 받았던 여름이의 가족은 이 편지도 사과가 아니라 협박으로 느껴졌다. 죽어달라면 죽어줄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걔 성향상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포기하고 생각 접고 우리와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보장을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집착하는 걸 봤을 때. 이 새끼 약간 나르 성향도 좀 있을 것 같고 사건 당일 박양의 행적을 입증할 증거는 아파트 CCTV 뿐이에요. 박양이 엘리베이터 타고 피해자 집으로 올라간 게 오전 10시 반. 부모님은 모두 출근했지만 집안에는 아직 대학생인 언니와 여름이가 있었고 도서관 가기 위해 언니가 먼저 집을 나가요. 12시 전 11시 54분에. 근데 언니는 이미 1시간 20분 전에 이미 아파트 안에 들어와 있던 박양과 전혀 마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갔다고 저는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씨발 의도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우발적이야.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인데 박양은 왜 언니가 나갈 때까지 계단에서 1시간 20분이나 기다렸을까? 1심 재판에서 검사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맨 처음 피해자 집에 갔을 때 왜 초인종 눌렀나요? 초인종은 몇 번 안 눌렀고요. 문은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당시 집안에서의 반응은 전혀 없었나요? 네, 전혀 없어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고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린 거지 뭐. 박양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고 말했는데 언니는 사실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이렇게 쭉 들어오면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동생 방이고 여기가 출입문과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쪽이 제 방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기 전까지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1심 재판에서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살인이냐를 가르는 중요 쟁점이 현관문을 누가 열었느냐 하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박양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가?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열어준 거고 지금 안 열어주면 내일 학교에서 또 맞을지도 모르니까 무서워서 열어줬을 수도 있고 중요한가? 한 번만 문 열어주면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까 문만 열어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 왜 왔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고 울었더니 피해자가 약간 고민하다가 10분, 20분 정도 제가 밖에서 기다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경찰은 박양이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초인종 눌렀냐고 물어보는구나. 박양의 안내를 받아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기 전인 1시 50분경. 그 시각 박양이 비밀번호를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경찰은 피해자 집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었대요. 유가족 측 변호사입니다. 살해하기 1년 전에 피해자한테 집요하게 물어서 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든요. 애초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그 집에 간 것이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본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주장인 거야. 검찰은 사건 1년 전 박양이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문자 기록도 증거로 제시했는데 박양은 끝까지 직접 누른 적이 없대. 저도 아직도 피해자 집 주소를 정확히 모르고요. 거기 자주 가서 위치만 알아서 몇 동 몇 호라고만 말한 적 없고, 경찰이 그 집 비밀번호 기억하냐고 물어서 제가 휴대전화에 있는 피해자가 알려준 전화번호 사진 보고 종이에다 적어드렸거든요. 저 진짜로 따고 들어간 적도 없어요. 비밀번호가 뭔지 지금도 기억 못해요. 피고인은 경찰서 가기 전에 본인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휴대전화에 사진이 남아있나요? 옥상 위에서 초기화한 건 그게 늦게 진행된 거예요. 기계 문제 같은데 저도 의아합니다. 이 새끼 나르야, 확실히. 너무 차분해. 이게 애가 19살이고 여자애잖아, 더군다나. 왜냐면은 형사들이 막 남자들 많아요. 경찰서 가면, 형사과 들어가면은 아저씨들이야. 근데 여기서 위축이 안 되고 저렇게 또박또박 다 말하는 거는, 이거는 정신적인 이제 부분인 건데, 애가 나르예요, 이거는. 1시 20분 옥상에서 112에 전화한 뒤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대요. 근데 경찰을 만나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1시 50분까지 초기화가 완료되지 않아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유가족은 도무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초기화가 얘 말은 30분째 안 되고 있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초기화를 30분을 해.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박양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가 증명 못하면은 얘는 무혐의인 거야. 그래서 그래요. 물증이 부족한 검찰의 주장이 그래서 기각됐던 거고, 만약 여름이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그 이유만으로 박양의 범행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가 싶다. 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 정황을 좀 심증을 강화하는, 그죠? 비밀번호를 눌렀든 뭐 안에서 열어줬든 어차피 살인을 작정하고 간 거면은 혼자 있는 거 알고 간 거 아니야. 언니 나갈 때까지 계단에서 숨어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우발적이었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 당시 순간에 본 제3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혐의를 강화하기 위해 눌렀냐, 요걸 좀 이제 쟁점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검사는. 자, 여기에 이제 유튜버 나오셨는데, 누가 그 문을 열어줬느냐, 열고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열어줬건 언니가 외부로 출타한 걸 목격했고 확인했고, 그래서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걸 알게 된 후에 피해자 집으로 들어간 건 명확하죠. 네, 근데 이게 증거로 쓰이기가 쉽지 않잖아. 어쨌든 목격이 아니니까, 살인의 순간을. 그리고 우발적이라는 증거가 남은 게 아니잖아요, 또. 누가 현관문을 열어줬냐보다 중요한 건 사건 당일 박양이 어떤 목적으로 여름이를 찾아갔느냐, 이건데 박양은 여기에 어떤 진술을 하냐? 물건을 주려고 방에 들어간 겁니다.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갔대잖아. 보통이면은 물건을 주려고 집에 찾아간 겁니다가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씨발 물건을 주려고 방에 들어간 겁니다는 방까지 갈 작정을 한 거야. 그럼 물건을 주는 게 아니야. 지가 열은 게 맞는 것 같아. 뭐 안에서 열어줬으면은 그냥 현관 앞에서 주고 가면 그만인 거를 물건 주려고 방에 들어간 거라고 말하는 거는 지가 따고 애초에 방까지 갈 생각이었다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보여요. 속뜻이지 뭐 숨은 뜻. 피해자가 문자로 이미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나요? 그건 며칠 전 일이었고요. 남친 사귀는 거 알기 전이어서 그냥 넘기라고 했는데 피해자에게 차단당해서 연락할 수 없었고 물건 돌려준다는 핑계 같은 건 저한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묻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어서 그냥 갔습니다. 물건 주는 게 아니야 또 이제? 사건 하루 전 박양은 연락을 차단했던 여름이를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모의고사 보는 날이었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쳐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한테 남친 생겼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이 그 사실에 분노를 했어. 왜? 이제 내가 얘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구나라고 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소유욕이죠. 그에 대해 뭐 물어보고 확인할 게 있어서 자기는 피해자를 찾아간 거였다. 범행 당시 남친과 헤어지라고 요구했나요?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그런 요구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싫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뭐라고 했나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내 맘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다퉜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나가라고 하길래 몸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치했나요? 2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기를 보면은 죽으라면 죽는다는 정도로 폭력을 당한 건데 얘가 아마 이게 심리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극한의 상황 아니면은 그것도 발버둥 정도겠지. 물리적인 반항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얘 말은 거짓말인 거지 이거는. 박양은 너무 충격받아서 못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주먹과 책상에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로 자신의 몸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팔로 목을 벽 쪽으로 미는 등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방어하려고 똑같이 목을 졸랐다. 와, 이런 거에 속기가 좋죠. 거짓말이라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도 짜낸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면 이렇게까지 지어내나? 완전히 존재하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한 일 아니냐 이거?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박양 몸에 상처가 없어요. 부검 결과 피해자인 여름이에게서 머리와 이마, 손목과 엉덩이, 양쪽 허벅지와 무릎, 정강이 종아리 등 여러 군데 뭔가 찰과상 확인됐습니다. 지가 한 거네, 지가 한 거.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박양이 여름이의 집에 머문 시간이 언니가 외출한 오전 11시 54분 직후부터 박양이 옥상으로 올라간 오후 1시 15분까지 총 80분이야. 박양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현장에 여름이 집에 있던 거냐? 피해자가 죽은 거 알게 되고 나서 몇 분 후에 나갔나요? 체감상 30분 뒤에 나간 것 같아요. 왜 빨리 안 나가고 계속 방에 있었나요? 아무 소리 없어서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했고 근데 일어나지 않아서 심폐소생술도 해봤는데 안 일어나서 그냥 울면서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배운 적 있나요? 교과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배웠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다. 재판 중 판사 변호사와 박양의 대화인데 재판 경험해보신 분들 알아요. 변호사는 나를 변호해주는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검사도 나를 신문하지만 변호사도 나를 신문해요. 그러면 변호사랑 나랑 미리 어떤 거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맞출 수 있어. 그거는 우리 쪽에서의 전략인 거야. 이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가 만들어줬겠네. 이렇게 대답해라. 혹시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배우냐? 네, 배워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질문을 할 테니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시도했었다라고 대답해라. 이거 맞춰봐. 맞춰본단 말이야. 아, 이게 이 새끼 대가리에서만 나온 건 아니었겠다. 오케이. 뭐 배운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여름이 언니는 박양의 진술 취지와 다른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건 당일 집에서 나온 직후 집에 남아있던 여름이와 한참 동안 문자를 주고받았대. 이게 뭔 얘기야? 핸드폰 가져가서 언니한테 여름이인 척 했다는 거야? 언니가 첫 번째 문자를 보낸 시각은 도서관에 도착한 직후인 12시 9분. 집에서 나올 때 분명 깨어있던 여름이가 30분 넘도록 답장을 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2번이나 그냥 끊었다. 범행 순간이네요. 전화를 끊은 직후 여름이의 답장이 온 시각은 12시 41분이었습니다. 언니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대답했다는 여름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고요. 자기는 와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었고 계속 전화를 받지도 않고 계속 자꾸 본인은 도착했고 보이지 않으니까 먼저 학교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만 보내더라고요. 답답해진 언니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다급히 둘러대는 동생의 문자. 알고 보니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또라이죠. 박양은 왜 숨진 피해자의 곁을 떠나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걸까? 망가져서 이제 못 갖고 노는 인형.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 머릿속에선 그거야. 작별의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 자,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서. 현장 침대 위에서 발견된 여름이의 태블릿 PC. 경찰 조사를 위해 태블릿 PC를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PC 비번 풀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나? 기기 특성상 10번 틀리면 초기화 되잖아요. 근데 8번까지 틀렸다고 들어서
경찰 측에서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태블릿 PC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5번째부터는 1분, 5분, 15분. 예, 이거 뭐 스마트폰이랑 비슷하죠. 8번까지 시도하다가 결국 푸는데 실패한 박양이 1시 15분에 휴대전화기만 챙겨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왜 그랬을까? 여기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아닐까요? 얘랑 내가 나눈 카톡이 있어. 핸드폰은 그냥 가서 버리면 돼. 유심 빼고. 근데 이 태블릿은 초기화를 못해. 비번을 모르니까. 내역을 못 지워. 여기도 카톡이 깔려있을 텐데. 그런 건가? 근데 태블릿 PC도 뭐 데스크탑이 아닌데 그냥 들고 나가면 되지 않나? 이건 왜 안 들고 나갔지? 뭐 그렇게 뭐 임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뭐 더 봅시다. CCTV 영상을 봤는데 휴대전화를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또 태연하게 걸어가고 크게 긴장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크다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죽기 위해 피해자 집 옥상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었나요? 너무 무섭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벌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옥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112 신고 내용 들어보니까 소년범은 5년형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언제 찾아본 건가요? 옥상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옥상에서 내려와서 나갈 때 계속 휴대전화 하던데 누구 휴대전화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택시 부르고 엄마한테 문자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경찰을 만나기 직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파손시키고 자기 휴대전화기를 초기화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17살이에요. 만으로 고3입니다. 만이에요, 만. 그럼 촉법 해당 안 되지 만이라서 해당되나? 걸치나? 박양의 범행 당일 행적은 어떤 의미일까? 근데 취재가 한창일 무렵 박양의 억울한 사정을 안다는 친구들 전화가 걸려왔어요. 특이한 거는 박양을 잘 안다는 제보자들이 모두 대전이 아니라 경기, 전라, 전국에 흩어져 있어. 이 새끼 트위터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해시태그 같은 게 있어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태그들이 이렇게 하나의 커뮤니티 같은 걸 이루고 있거든요. 박양과 거의 매일 메시지나 통화를 했다는 온라인 커뮤 친구들, 그들은 왜 박양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던 여름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위로하고 챙겨줬다고 말했다는 박양. 온라인 커뮤 친구들이 박양의 얘기를 믿은 이유는 뭘까? 왜냐면은 지 억울한 얘기만 하겠지. 자기 잘해준 얘기. 걔 둘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영상통화 걸려오길래 안녕 이러면서 인사도 나눈 적 있고 또 화해했니 이러니까 당연하지 여름이가 이제 잘하겠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여름이도 저한테 언니 얘기 많이 들었다 이러면서 애들이 어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표면적이네. 두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박양의 주장이 거짓말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는 친구. 이게 뭐냐면요. 얘는 내 장난감이고 인형이야. 애완견이야, 애완견. 그러면은 당사자는 이게 싫을 수 있지만 이걸 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애정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잘못됐지만. 근데 주인의 시점에서 이걸 어딘가에 설명하자면 나는 얘를 이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사자의 감정이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 지금 의사가. 나는 친구한테 잘해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지. 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친구들은 그냥 잘한다니까 잘하는가 보다 한 거고. 그리고 전화로 언니 얘기 많이 들었다도 언니 얘가 나 때려요 하면 또 바로 전화 끊고 죽탱이 맞을 텐데 당연히 좋게 말하지. 감시자가 지켜보고 있는 통화인데. 그리고 여름이가 잘하겠대도 이 친구들은 얘가 나한테 실수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 자, 그래서 박양의 주장이 거짓말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를 본 적이 없는 거잖아, 평소를. 아주 긴 과정 중에서 일부만 본 거잖아. 게다가 박양은 여름이가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직접 해결해 주려고 직접 정신과를 데려가기도 했대요. 그날 박양은 정신과 상담받기 위해 여름이가 태블릿 PC에 직접 쓴 글이라며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신과를 일부러 데려간 거야. 막 못살게 굴어서 야, 너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돈 내줄 테니까 병원 가자. 그렇게 데려간 거겠지. 정신과 상담받는 중인데
부모님까지 말할까봐 그리고 난 같이 못 들어간 데서 할 일도 못하고 기다리는 중. 야,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학교 폭력 사건 역시 여름이의 우울증과 잘못된 습관을 박양이 바로 잡아주려는 건데 어른들의 오해로 악화됐다는 친구들이에요. 입장이. 박양을 잘 안다는 온라인 친구들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그럴 리가 있냐? 좀 잘 모르면 나대지 마 좀. 그냥 씨발 2시간짜리 영화에 캡처 한 장만 보고 그러는 거는 사실 좀 개에바 아닙니까? 새끼들은 웃긴 새끼들이네. 방청을 마치고 나온 박양의 아버지를 직접 만났어요. 수감 중인 박양을 대신해 부모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설명에 아버지가 어렵게 말을 하는데 가해자 아빠예요. 또라이 아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만한 어떤 장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둘 사이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관계였기 때문에 둘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를. 정말 피해자 가족들이 이 두 친구의 관계를 안다면 살인이 계획적이진 않잖아요. 둘이 이제 미성년자고 연인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지게 된 걸 피고인도 알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간 게 절대 아니었다고 해요. 그거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단과 다르게 그 부분만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니 애비도 웃긴 게 봐봐요. 씨발 둘 사이에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있던 것 같다면서도 멀리 사는 친구들의 뭐 편 들어주는 건 또 다 써먹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집구석에 크나큰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 의도가 없었고 마음 깊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박양. 아버지는 박양 대신 사과를 전했어요. 이게 교도소에 수감된 박양의 진심인 것이냐. 제작진은 여름이의 중고딩 친구들 만나봅니다. 박양과 친해지기 전까지 여름이가 우울해하거나 정신과에 다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2 초반까지는 전이랑 다를 거 없었는데 좀 후반 갈수록 애가 조금 힘들어하고 저한테 말할 때도 맨날 울고 자꾸 자책하는 그런 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얘기 막 하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박양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그랬어요. 늘 그늘 없이 밝기만 했던 여름이가 우울해 보이기 시작한 게 박양이랑 가까워진 고2 한 2학기쯤인 것 같아요. 진짜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박양 만나면서 저희랑 만나는 횟수 줄어들면서 점점 그랬던 것 같아요. 박양이 모든 걸 차단하려고 했어요. 항상 어딜 가든 매일매일 자기랑 만나게. 이게 그러니까요. 사이비 종교의 1대1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투맨 사이비. 외부 차단하고 나한테만 의존하게 만들고 의존을 하게 만들기 위해 폭력이 들어가고 학폭위가 열리기 전 여름이가 박양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보다 먼저 알아챈 건 친구들이에요. 그치 아무래도 박양의 행동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잘해줄 땐 너무 잘해주는데 한번 싸우면 욕설에 집착해 뭐 새벽에도 불러내서 만나자 나와라 안 나오면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름이가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자꾸 노냐 같이 놀지 말아라 계속 그랬죠. 근데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맞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간이 좀 기네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는 박양의 주장과 여름이가 박양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는 친구들. 그 알이 좀 뭔가 작가진이 교체됐나요? 오, 가스라이팅이란 말 안 쓰네요. 심리적 지배 이래버리네. 요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진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경각심을 가졌거나. 이건 인터뷰니까 뭐 가스라이팅 얘기 나왔고,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요 사실 법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뭐 툭 하면 가스라이팅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해석이 안 된대요. 제가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말이래. 심리적 지배가 맞죠, 굳이 표현하자면. 두 아이의 실제 관계는 어땠을까? 두 여고생 사이의 비밀이 밝혀진 건 극적으로 확인된 태블릿 속 메시지 때문이라는데, 박양이 8번까지 비밀번호를 틀렸던 이유도 기존에 설정된 비번과 달라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언니예요. 여름이 남친이 이런 상황 알게 되면서 비번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있던 자료를 보존할 수 있던 게 아닌가. 대체 뭐 있는 거야?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끔찍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 가족들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학년 여름 학폭위가 열린 뒤 전번 바꾼 여름이에게 박양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3학년 새학기 때 3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연락했네. 노란색이 이여름이에요. 피해자. 하얀 게 이제 또라이. 나 오늘 시간 안 되는데 카톡으로 하면 안 돼?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언제 돼? 일요일은 돼. 어디서 만날래? 아무데나 상관없어. 그럼 뭐 어디서 만나? 약속 장소 정하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두 아이는 7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 학폭위 사건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두 여고생 간의 메시지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약점 잡혔나?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머니는 괴롭힘이 또 일어날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터진 거야. 하얀색이 박양이에요. 왜 전화 안 받아? 바로 걸었는데 또 짜증나게. 옛날이랑 또 똑같네. 병신아, 그럼 옛날이랑 다르게 행동하든가. 아우, 맨날 연락받고 나서 전화하면 안 받고 빡치게 하고. 나 전화 소리 나자마자 받았어. 전화 오면 바로 받으려고, 옆에 두고 받으려고. 근데 난 5초 이상 걸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미안해. 완전히 그냥 노예화가 됐네. 박양 이 새끼 뭐 얼굴 공개 안 됐겠죠? 와, 씨. 도라이네, 도라이, 이거. 이게 여자 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이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종속시켜놓고 끌고 다니는 그런 형태. 근데 말을 잘 듣는 애는 공범화가 돼요, 그게. 진짜 시녀화 되는 애들은. 여름이가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않거나 곧장 전화를 안 받으면 박양이 그 이유를 다그치고 화내는 일이 점점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2, 3일에 한 번씩 반복됐습니다. 이러면서 뭐 집착도 있었던 것 같고 5초 이러는 거 보니까 이 박양 얘도 여름이가 날 떠날까봐 이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겠죠. 그게 강박으로 변했을 거야. 그걸 폭력으로 표현했겠지. 전화도 안 받고 아니면 카톡 안 읽고 전화 안 받고 뭐 했는지 말해. 4분 안에 잠든 거야 또? 20분 동안 사라지네 이번은? 얼마나 자는지 기다려봐야겠다. 안 잤다고 거짓말하지 마. 변명할 거면 일어나면 바로 하렴. 넌 존재 자체가 나한테 민폐고 방해고 스트레스고 진짜 입이 열 개여도 할 말 없지. 아니 박양 이 새끼 여자 좋아하나? 이게 보니까 물론 문체는 다르지만 꺼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대답 없으면 몇 분 동안 사라졌네? 해명해라? 뭐 존재, 방해. 너 나한테 할 말 있어? 이거 약간 데이트 폭력 느낌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여름이의 대답은 미안하다는 사과뿐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여도 안 통해. 계속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물고 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억울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대화 안 끝나. 영원히 반복될 거야, 똑같은 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냥 사서 미안해. 연락 잘 보고 알아서 말하고 답답하게 안 할게. 공지에 써놓을게. 공지란에는 여름이가 지켜야 될 약속들이 여러 줄 있었대요. 대답 빨리 잘하기, 연락 빨리 보기, 내 감정대로 굴지 않기, 전화 잘 받기, 생각하고 행동하기. 이거 좀 남자애들이 여친 못 살게 굴다는 말이거든? 야,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라. 이런 거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연락하기. 아니 씨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야 이게? 미친년이네 진짜. 그뿐만이 아닌데요. 항상 원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비싼 향수라든지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걸 요구해서 돈은 네가 다 내라. 아이 거지 같은 년 진짜 씨발. 젤라또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준다고 했어? 아까 주려고 했는데 안 나온다며. 아니 씨발 거 내가 된다 했잖아. 이런 거 한 번 더 물어봐야지. 내일 사줄게. 향수 언제 사줌? 죽었으면. 돈 많이 생기면 사준다고 했잖아. 아, 나 얘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 18년 진짜. 나 원래 좀 객관적인 편이거든요. 피해자에서도. 내용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내가 객관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입장 상황 같은 건 안 들여다보고 범죄 사건 할 때
사건 수사 내용만 보는 편이잖아. 말하는 게. 아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불쌍해서 어떡하냐 얘를. 이 개 같은 년. 결국 사줬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아냈겠지 돈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폭언하고 고가의 물건 사달라고 강요하는 거는 1년 전 학폭위에 회부된 작년 그 피해 사실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1부에서 끝났습니다. 와. 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읽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빡쳐가지고 중간중간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40분이 넘었습니다. 1부에서만. 자, 이여름 아버지. 용돈도 사실 적게 주지 않았거든요. 씀씀이가 해퍼져서 제안을 하고 관여 좀 했죠. 용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 했더라고요. 여름이가 부모님 몰래 학원 가지 않고 알바하는 동안 박양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카페에서 기다렸대요. 이것도 이제 알바하는데 뭐 근처겠죠? 힘들다 뭐해. 이건 또 먼저 보냈어 이여름이. 카페에서 너 기다려. 공부도 안 되고 머리 아프고 에휴 씨발 친구 없는데 가서 체리나 먹어야지. 얼마나 남았어. 넌 씨발 돈이나 벌어.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맨날 잘못해놓고 반복하고 맛있는 거 사주긴데. 동급생인 두 아이 사이에서 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대화가 오고 간 걸까? 제작진은 서울과기대 김자희 교수팀과 함께 둘이 나눈 4개월치 메시지를 분석해봤어요. 연구팀이 주목한 거는 메시지가 집중된 시간이 있어. 하루 중에 3월에는 자정 무렵에 메시지가 시간이 갈수록 1시, 2시를 넘더니 새벽 4시까지 이어졌대. 점점 메시지가 끝나야 되는 하루에 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길어져. 그런 날일수록 메시지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박양이죠. 자세히 보니까 새벽에 잠이 안 오는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도 박양입니다. 자니? 안 자. 왜 안 자니? 나 잠이 안 와. 잘 자. 응, 잘 자고 잘 죽고 잘 있어. 잘 자고 잘 죽고 잘 있어. 이런 거 보니까 같이 약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 좀 약간 패션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있는 애 같아.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 죽어. 존나 잘 살아. 근데 관심 받고 싶어갖고 이거 따봉 받고 하트 받고 싶어갖고 트위터에서 여러분 괜히 이런 거 한 번씩 써. 주기적으로 뭐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이만 안녕을 고합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이런 거 가끔 쓰는 새끼들이 있어. 그러면 댓글로 또 막 애들이 감성 터져갖고 왜 그러세요? 어디 갔어요? 빨리 리트윗 해주세요. 살아있는 거죠? 이지랄 해. 거기에 좀 취한 애 같아 얘는. 그러니까 좀 잘 있어 이렇게 점점 해버리니까 아련하게. 그러니까 얘는 나 때문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때부터 또 얘가 말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이거 대화 유발시키는 거야. 관심 유발. 이거는 매가 약이에요. 새벽까지 하소연을 들어주던 여름이가 깜빡 잠들면서 박양의 폭언과 비난이 시작됩니다. 2만 개의 단어 중 죽음과 욕설 등 부정적인 단어를 확연하게 많이 사용한 게 박양인데 여름이가 사용한 부정적 단어의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말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알여신 지선이 누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또 피해자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전력을 써서 피해자의 죄책감을 계속적으로 유발을 해가면서 결국은 이 피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끝내 얻어내는 이런 패턴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이 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가요? 자, 여기엔 또 이제 아동과 여성 심리 쪽에 아주 능통하신 김태경 교수님 또 나오죠. 이 가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을 몰라요. 조금만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은 다 피해 학생한테 그걸 전가해야만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다 피해 학생한테 또 드러내서 자랑하고 박수를 받아야 진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달랠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 피해자는 너무 필요했을 거예요. 이 새끼 박양 부모가 맞벌이 했을 것 같아. 얘가 그러니까 좀 정에 굶주린 새끼야.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주변에 꼭 나를 꼭 어떻게 설명하거나 드러내야 될 사람이 그런 존재가 필요하고 좀 그런 것도 좀 끼어 있던 것 같아요.
자, 6월 초부터 여러 차례 절교를 먼저 선언한 것도 여름이가 아니고 박양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널 받아낼 인내심도 없고 지쳐서 헤어지는 거야. 나 너 당분간 안 볼 거야. 시간 좀 갖자. 스트레스 안 받게 공부 잘 시켜서 너 잘 떠날 수 있게 해주렴. 지랄하고 있네 진짜. 계속 사과만 하던 여름이가 처음으로 절교를 수락한 건 사건 발생 보름 전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남친의 조언이 힘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알바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휴대전화기 확인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고 이유를 알겠다는 남자친구. 야, 얘도 고3인데 이제 대학 준비 이런 건데 여자친구가 살인을 당한 경험을 하면은 야, 얘 인생도 앞으로 쉽지는 않겠다. 이게 정신적으로. 얘가 체격도 좋네. 협박 문자 이런 거 보내는 것만 보고서 네가 이상한 게 아니고 걔가 이상한 거고 네가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신경 쓰지 마. 이 정도 해줬던 것 같아요. 여름이의 절교 수락이 이유였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박양의 협박에 시달렸다는 여름이 사망 6일 전 연락이 차단되자 박양이 일방적으로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살해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넌 날 진짜 가차없이 버렸어. 다 너 때문이야. 난 네가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 너 대학 가면 죽일 거야. 진짜 죽일 거야. 학원 받고도 알아낼 거고 잘 살기만 해. 죽이고 죽을 거니까. 이게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일 거예요. 근데 스토킹 방지법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걸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처벌할 그 뭐랄까 가이드가 아직 없는 상태랄까? 판례. 예전에 사건 비슷한 거 보고 참고할 그게 없는 거야. 그런 상태야. 이거 신고했으면 되는 건데 근데 또 미성년자다 보니까 씨발 얼마나 처리가 되냐. 미성년자 이거 봐주는 거 좀 사실 난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 바뀌어야 된다고. 미성년자라고 이거 떼어내면 된다고 생각해. 어른들은 애들 싸움이 뭐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아니 애들이 뭐 싸우다 보면 욕도 할 수 있고 뭐 애들끼리 죽인다 하는 게 뭐 칼 들고 찌른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절교 선언도 아니고 절교 수락이 살해의 이유가 되는 거냐. 딱 이거예요. 네가 감히인 거예요. 가해자한테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인 거예요. 딱 그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구가 없어졌으니까 그것도 내가 헤어지는 한마디에 없어졌으니 얼마나 상실이 크겠어요. 근데 박양이 남긴 진짜 마지막 메시지는 피해자인 여름이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범행 하루 전날 저녁 박양이 다른 친구와 나눈 대화라며 제보자에게 공유했다는 30장의 메시지. 여름이에게 남친이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날 박양이 속마음을 털어놨대요. 메시지에는 그날 학교에서 마주친 여름이에게 남친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박양이 친구 김양에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털어놓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나 엄청 우는데 나보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래. 모의고사 존나 망심 씨발. 진짜 대학 쟤 가면 죽일 거야. 근데 갈 듯. 내가 죽이지 않는 이상 쟨 나보다 잘 살 듯. 그러니까 김양이라는 친구가 학교 자퇴도 안 한대? 이래서 사람들이 살인하는구나. 청부살인 못하나? 이 미친년은 또 뭐야? 제발 진짜 나 정말로 죽이고 싶어. 근데 걔는 남친이 집 데려다 주겠지? 난 그럼 남자한테 힘으로 밀려. 죽이려고 시도해도 안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인정. 확실히 죽이는 것만 몰라도. 야, 이 새끼 뭐야? 근데 만약에 너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옥상에서 미는 방법밖에 없어. 쌍. 일단 남친이 집 엘베 전까지만 데려다 줄 테니까 집 앞에 내가 대기하고 있으면은 걔가 과연 얌전히 옥상까지 갈까? 걘 바로 연락할 듯 폰으로. 폰은 뺏을 수 있는데 힘으로 내가 이기긴 하는데 좀 빠듯해 이제. 존나 살 빠져서. 갑자기 또 날씬해진 거 자랑도 하고. 이 새끼 뭐냐 김양? 이거 있잖아요. 김양이 여기에 관여를 좀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심각한 일인데 얘가 지금 보면은 자퇴도 안 한데 사정을 묻고 사람들이 이래서 살인하는구나. 그럼 너는 그럴 법해. 사람 죽여도. 청부살인 못하나? 죽이려고 시도해도 안 죽을까봐 무서워. 옥상에서 미는 방법밖에 없어.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 지시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양이 내가 사람을 죽여도 너는 내 친구로 남아있어 줄 거지? 그러니까 진정시키려고 해봤대. 하지만 단호했다.
뭐지 이건 또? 범행 전날 살인을 저질러도 친구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살인에 대해서 생각만 해본 것이 아니고 내가 살인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범행의 계획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와 사건 당일 행적을 연결지어 보면 박양의 목적이 좀 더 정확해진대요. 유튜버, 뭐가 허전하다 했더니 우리 프로 데파일러 씨가 안 나오시는구나 지금.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뭐가 허전하다 했다. 가해자의 주장대로 모든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사건 당일 피해자와 40분 동안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살인을 했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는다면 난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살인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음을 오히려 입증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선거기간이라서 맞네. 재판 기록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우발적이라는 박양 진술에 중요한 모순이 있대요. 이거 봅시다. 정말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될 줄 모르고 너무 화가 나서 격분하거나 흥분하거나 한 상태에서 목을 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라면 바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CPR을 했다면 소생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진술 때문에 더더욱이나 손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 액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아주 강한 힘으로. 이런 반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성년자,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고인이 저지른 이 범죄 안에서도 끊임없이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감형을 받으려는 이런 식의 시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살인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빠른 식으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다는 것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이후에 가능한 것인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발적으로라고 말을 하기에는 목을 졸라서 사람을 죽이려면 꽤 오랜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목을 조르고 있는 거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 처음에 조른 건 우발적일 수 있는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조르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중간에 우발적이었을지언정 도중에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그죠? 애초에 거짓말이야 이 새끼. 뭘 우발이야. 재판에서 눈물 흘리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박양. 1심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정신감정은 또 거부해요. 제작진이 만난 두 아이의 학교 친구들은 박양이 피해자 만나기 전에도 집착을 보인 친구가 더 있다. 이 새끼 계속 이렇게 살아왔을 거야. 그래. 전적이 있지. 박양의 범행 내용 중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도 살인 그 자체보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피해자, 유사 상황, 만나는 친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 또 나한테 실증이 나거나 헤어지자고 한다.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상태라면 사회에 들어왔을 때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또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 높다. 이런 겁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기 7년은 넌 일단 7년 확정인데 어리니까 7년 동안 사는 거 봐서 반성을 해. 반성 잘하면 7년 만에 나오는 거고 반성의 정도를 봐서 너 도저히 안 되겠으면 15년까지 살 수도 있어. 이겁니다. 일단 7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2심에서도 감형 없이 유지됐고요. 현재 만 18세인 박양은 21살 되기도 전에 가석방 심사를 받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년범 처벌 수위가 평균 정도긴 한데 수감 중 교정, 교화, 출소 후 재사회화가 매우 뒤떨어져 있어서 재범 방지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존나 문제예요. 대륙법, 프랑스인가 독일 약간 요쪽의 법이거든요. 대륙법이. 그리고 영미법에서는 이제 뭐 영국과 북미 지역 그런 쪽에서의 이제 관점으로 사건을 보는 건데 그 영미법에서는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대륙법은 교화야. 이 새끼 잘못했지만 어쨌든 지구 안에 살아있는 한 명이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랑 사회에 어울려서 살아가야 돼. 사용할 거 아니면은. 그러면 어쨌든 교화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보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야.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이니까 교화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씨발 실제로 보면은 교화를 하는 그 시스템이 이게 대륙법의 근간에 맞춰져 있냐라고 보긴 또 어려워. 말로만 교화의 근간을 두고 있지
실제로 교화 작업이 그렇게 막 빡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런 현실에서 박양이 지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는 재판 과정과 정신 감정이 유리할지도 모른다. 근데 이 새끼 교화 그 시스템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새끼 나르야. 내가 볼 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르들은요 안 바뀝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새끼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르를 만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결국 나와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없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정말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차라리 보여줘야죠. 그래요. 0이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얘한테. 재범 가능성이. 그렇지가 않을 게 뻔하잖아요. 피해자한테 왜 그렇게 했나요? 화가 나서 그걸 그대로 표출한 것 같아요. 보통 화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피해자가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앞뒤가 안 맞는데 계속 맞는다고 우긴다든지 이런 거요. 왜 범행까지 하게 된 건가요? 피해자가 저를 나가라면서 밀었기 때문에요. 박양은 피해자 탓만 하고 있어요. 1년 전 위협을 감지한 여름이 부모님이 제기했던 학폭심의위원회는 왜 박양의 집착을 못 막은 걸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폭심의위원회 이거 존나 하등 쓸모없어요. 씨벌 그냥 학부형들 마음 달래기 바쁘고 어떻게 해야 교육청까지 얘기가 안 새나갈까 그거 신경 쓰기 바빠요 교장들이. 그리고 이 교감 그리고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 사람도 존나 개딸피야. 나이 개 많아. 개꼰대고 애들의 그런 거 몰라요. 웃긴 말 아닙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애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세대가 달라서 잘 몰라 이런 거. 그리고 얘네 집이 좀 사나? 나 이거 1호 서면 이거 좀 이해 안 가네요. 자, 교육청 만나봅니다. 그 사안 관련해서 그때 진행했던 분들이 지금 안 계세요. 씨발 전형적인 공무원 패턴이네. 우리는 학폭 예방법에 따라 관련된 부모님들 요청 있을 때만 회의록 같은 걸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고 관련된 사람들 자리에 없다. 근데 당사자잖아요. 부모님이면. 그래서 회의록 봤는데 5개 항목에 4점 만점 척도를 평가한 박양의 학폭 판정 점수는, 그러니까 만점이 20점이야. 심각성과 고의성은 각각 낮음에 해당되는 1점, 지속성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0점으로 평가됐고, 점수가 낮을수록 가해자에게 유리한 반성 정도에서는 0점, 화해 정도에서도 1점으로 평가돼서 20점 만점에 3점 받았어요. 점수가 낮아야 정상인가 본데? 이게 제가 또 오래전이긴 하지만 난 중학교 때면 몇 년 전이냐? 24년 됐겠네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때 통지표에 학교 발달 평가인가 그런 거 있어요. ABC로 매긴대요, 보통. ABC로 매기는데, 진짜 애들 막 때리고 진짜 어마무지하게 나쁜 새끼라도 웬만하면은 B를 준대. 그리고 거의 다 A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유도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니네 결혼 못할까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 측 부모들이 나의 학교 다닐 때 생활을 알고 싶은 거야. 댐댐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를 보려고 하나 봐. 그래서 결혼 못할까봐 웬만하면 B 준다는 거야. 정말 애 개판 쳐도.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새끼 B 줘서 씨발 결혼시켰으면은 결국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이걸 조장했던 거야. 나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이것도 애한테 왜 이렇게 점수를 낮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9호까지 있어요. 학교 처분은. 근데 1호 받았어. 왜 이렇게 점수를 낮게 매긴 거야? 여름이의 일기장에 증거가 있고 부모님도 피해 사실 다 설명했는데 이유가 뭐야? 위원님들이 해당 반 학생들한테 확인했다. 이게 주변인의 진술을 들은 건데 둘 사이가 밀접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둘밖에 안 보이는 아이들을 학폭이란 걸로 해서 뭔가 심의해서 족쇄를 채웠을 때 고민이래.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안다면 그건 되게 피해자가 옴짝달싹 할 수 없게끔 수직관계, 상하관계로 맺어버린 올가매는 거잖아요. 피해 부모님 입장에서 분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폭위원회 얘네들이 가스라이팅이 그 말을 모를 것 같아. 들어봤겠나 싶어요. 머리 희끗희끗 했겠지, 양반들이. 그리고 학폭위원회 사람들이 아동 심리에 대해 뭘 알아. 씨발 그냥 학교 오래 다니면서 호봉 오르고 직급 높아지고 교감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아니냐고. 고가의 선물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준 거고 폭행은 한 차례 우산으로 친 것뿐.
오히려 엄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피해 학생을 위로해줬다. 사과 의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예, 이게 옛날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과하면 장땡이에요. 친구가 사과하니까 너도 좀 한번 용서해주고 친하게 지내. 이 마인드야, 예전 그 사람들은. 이 학교 물갈이 돼야겠네. 그리고 학폭위원회라고 해서 어떤 기관이 학교에 들어와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위원회를 열면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그 자격을 갖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격을 해서 자격증도 아니야. 학폭위 열 때 참석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요. 정해지는 것 같아, 학교 안에서. 결국은 그냥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오는 그 선생님들이야. 물론 담임은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볼 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많이 의지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가해 학생은 잘 됐다.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질문이잖아요. 많이 의지한 친구한테 왜 의지했어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하고 너 많이 의지했네. 그럼 도움되는 친구네. 존나 단세포야. 와, 씨발. 어떻게 선생을 하냐? 이게 뭐 내가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교사식이나 되면서 애들 가르칠 때 왜라는 질문을 가르칠 거 아니야. 그걸 하는 게 창의적인 학생이라고 가르치잖아, 선생들은 보통. 왜라는 질문. 근데 지들이 왜라는 걸 못하고 있네. 나이가 들어갖고 뇌가 굳은 거예요. 박양의 담담한 언변에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은 학폭심의위원회. 비응신들 진짜. 에휴. 이 쪼다들. 에휴.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화해 정도와 반성 여부가 있어요. 5가지 항목 중에. 근데 이게 높음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의견으로 그렇게 점수가 매겨진 걸까? 반성을 하니까 반성을 잘하면 얘는 그러니까 뭐 바로잡을 수 있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 에휴, 쪼다들. 그날 학폭심의위원회와 1호 차분이 가해자 박양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많이 나오시네. 어른들의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권능감을 이 사람들한테 부과해준 게 학폭심의위원회예요. 이제 더 기고만장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행동하고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이래서 그따위 것들은 파괴하면 그만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살해하고 심지어 피해자 언니한테 문자를 보내죠. 이제 이 새끼는 성인 되면은 더 강한 수위로 할 것 같아. 더 사이즈 큰 사건을 저지를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여기서 한번 이제 학습을 한 거야. 이 정도 수위일 때 요런 일 터지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지. 좀 더 교묘해질 거야. 학폭위에서 박양이 받은 1호 처분, 겨우 서면 사과뿐이지만 그 사과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수차례 쓰고도 오히려 보복을 했어. 자, 교도소 갔죠? 잘못을 깨달을까? 이 새끼 봐봐요. 여전히 남 탓을 해.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필 재판이 제 생일이더라고요. 지만 중요해, 이 새끼는. 이런 식의 내용 보면 여전히 후회에 반성 없다. 본인의 입장이 우선이다. 이런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악질이다. 그게 진짜로 좀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이런 거 사람들도 죄가 인정돼서 뭐 벌금 내고 뭐 이런 것까지 안 가. 그래도 경찰서 한번 갔다 오면은 뜨끔하고 정신 차려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정신 놓고 미친 짓 했구나 느껴요, 보통은. 근데 이 새끼는 못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개악질이다. 가장 가깝던 친구를. 근데 사실상 친구 아닙니다. 친구였다가 돌변한 게 아니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강제 친구 맺은 거기 때문에 친구를 인정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범죄인데 이 새끼가 뉘우칠 리가 없죠. 뒤지게 맞아야 되는데. 자, 뒷얘기 남았는데 짧아요. 2024년 1월 올해에 선고됐고 재범 우려로 검찰이 구형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그러니까 7년에서 15년 사이 살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보호관찰이랑 전자발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재범이나 우리 그할 여신이 얘기했던 보복의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기각됐어요. 재범 위험이 높지 않대. 박양의 범행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게 이 판사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좀 그래도 지긋하잖아요, 양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동사건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뭐 똑똑한 사람들 판사 되는 거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보는 건데 판사들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다 빠삭해? 그 종류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아.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하나? 그 잘 모르겠는데 아동사건에서는 아동 전문 판사,
그런 사건만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고, 뭐 사이버 범죄면은 사이버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그런 판사가 생겨나야 되고,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들은 그런 게 있잖아. 그래야지 그 분야에 대해 판사가 좀 지식이 있어야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내 말은. 몰라요, 어른들이. 나도 지금 애들 마음 잘 모르지. 20년 이상 차이 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40년, 50년 이렇게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모를 수가 있어. 판사가 되는 과정이 그 나이가 또 있잖아요. 최소 나이가. 판사가 되기 위한 그 조건 나이가. 그런 거 좀 낮출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둔다면. 그죠? 아동 관련 판사는 좀 더 어린 나이에 임용되고, 대신에 그 사건만 맞는 거지. 판결, 재판을. 그런 식의 좀 시스템이 있어야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결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아, 존나 길었어요. 예. 되게 길었네. 예전에 피프티 할 때보다 저는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 그건 아니군요. 1시간 좀 넘었습니다. 예, 꽤 길게 했네요. 이례적으로. 예, 제가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이랑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나 미성년자야 뭐 여자야 저 그런 거 없어요. 또라이면 또라이라고 해요. 미친년이면 미친년이죠. 예. 남자면 미친놈이고 뭐 저는 거기에 맞는 욕을 할 뿐인 겁니다. 이거 씨발 또라이야. 야라이 미친년아. 이 새끼 이거 사실 맞아도 안 나아집니다. 예. 메가 약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돌연변이야. 우연치 않게 부모가 족같은 복권을 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문제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빠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95회 최근 방송이었는데요. 절교살인. 절교가 아니야. 얘네는 친해진 적이 없었을 것 같아. 그냥 이 박양 또라이가 일방적으로 친구 맺어버린 거야. 강제로.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얘는 친구였던 적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냥 어린 마음에 친구인데 나쁜 애 정도였겠지 양보하면은. 절교살인은 사실 나는 아니라고 보고, 일진 새끼가, 일진도 아니야. 그냥 걔 씹진따 트위터 하는 패션 우울증에 악성 나르에다가 남타충, 요런 미친 기집애가 광적인 집착을 했다. 그리고 여고생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태블릿 PC 속의 유서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이유로 이제 지어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았던 편 잘 선별해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